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10수년 전에 스포츠 부장직을 맡고 있었을 때 명예의 전당간 인터뷰 코너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차범근, 최경주, 이혜리사, 조오련, 홍수환, 네, 이름만 들어도 감동이 물결쳐오는 우리 시대 스포츠 영웅들이죠. 스포츠 현장은 피와 땀과 눈물로 엮어낸 감동의 현장입니다. 그런 스포츠계가 요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가 폭로한 성폭행 사태, 이거 특정 사안으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세계 톱 랭커 선수가 자신의 피해를 숨기면서 불안한 침묵으로 아이스링크를 질주하는 동안에 또 다른 피해자가 없었겠는가 하는 합리적 의심은 당연한 겁니다. 국가대표는 국가 시스템 안에서 관리돼야 합니다. 인면수심, 지도자의 그릇된 욕망과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한 폭력, 그것도 성폭력이 자행되는 스포츠 현장에 미래는 없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는요, 전 체조 대표팀 주치의가 선수들에게 성폭행을 했다는 이유로 360년 징역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스포츠계의 미투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철저한 조사 전 종목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발표입니다. 선언에 그치지 말기 바랍니다. 3부 라디오 청원 게시판에서 배종찬 본부장으로부터 심석희 선수 성폭력 사태를 둘러싼 여론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기다리겠습니다. 유료 문자 샵 0945 샵 0945로 문자를 주시거나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쪽에 의견을 주시거나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저희 스태프진들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3부 코너에 의견을 듣는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꼭이요 꼭,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래 꼭 뉴스. 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정리해보죠. 시사평론가 이종원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전 10시부터입니다. 네네. 본관 1층에서 20분 정도 새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일단 연설을 하신답니다. 그다음에 영빈관으로 이동을 하고요. 예. 그 이후에 70여 분 동안에 한 200여 명 정도 되는 내외신 기자들과 함께 이 타운홀 미팅 방식. 네네. 그러니까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렇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지목을 하면 기자가 질문하고 답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외교안보, 정치, 사회 분야 이렇게 세 개 분야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나눌 것 같은데요. 지난해하고 달리 올해는 좀 거북한 질문도 꽤 많이 나올 거다. 뭐 이런 관측이긴 합니다. 네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이제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그 신년 기자회견 핵심 주제 두 가지를 얘기를 했더라고요. 경제와 사회 안전망을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안보에 관한 얘기도 꽤 많이 나오지 않을까. 네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 위원장이 또 중국을 다녀오기도 했고. 예.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그 대통령에게 바라는 청취자분들의 의견들 이렇게 주시는 것들을 보면요. 대북 문제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지만 거기에 가려서 경제 문제가 너무 좀 언급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오늘 네. 기자회견 현장에도 그 같은 질문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드네요. 청와대 추가 인선이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네. 언론사 노조들이 성명을 냈어요. 무슨 내용이죠? 예. 어제 6명의 이제 비서관급 이제 임명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논란이 특히 이제 되고 있는 인사가 국정홍보비서관의 그 여연호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를 임명을 한 겁니다. 네네. 윤도한 그 신임 국민소통수석에 이어서 이제 언론인 출신이 곧바로 현직에서 이제 온 거죠. 예. 뭐 약간 이제 사표 내고 시차가 있긴 합니다만.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좀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거고요. 특히 그 여 신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그 MBC 시사제작국장 정연국 기자가 박근혜 정부 그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됐을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네네. 언론윤리 실종된 현직 기자의 잇따른 청와대 행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또 쓰기도 했던. 신문에요? 예, 그랬던 바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니까 전국 언론노조 한겨레 신문 지부 쪽에서 이제 성명을 낸 거고요.
권력의 그 현직 언론인 공직 박탈은 언론과 권력의 건강한 긴장 관계를 허물고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다라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네네. 이 전국 언론 노조 MBC 지부도 그 윤도한 국민소통 수석 이제 기용 부분에 대해서 성명을 또 발표를 했는데요. 권력을 감시하고 고발하는 것을 소명으로 여기던 분이 다른 자리도 아닌 청와대를 대표해 홍보하는 자리로 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가 없다. 네네. 예. 감시와 견제자로서 정치 행위자로 직행하는 행태는 방송 독립에 역행하는 것이고 현역 언론인들의 진정성을 퇴색시키는 일이다라고 유감 표명도 했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성명을 냈는데요. 정권이 얼마나 언론 윤리를 하찮게 여긴다면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 정권이 얼마나 언론 윤리를 하찮게 여긴다면 이런 일을 반복하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정권이 네. 그런 일을 하더라도 그 지목된 사람이 안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상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양쪽 다 좀 이제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긴 합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제 북한으로 갔습니까, 이제? 네. 이번 그 방중과 관련해서는 한편의 잘 짜인 각본 같았다라고 네. 하는 그 평가가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다 그래요. 또 미국의 공동 압박 전선을 펼쳤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온다 그러고요. 네네. 3박 4일 일정이었습니다만 그 이동 시간이 좀 길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기차로 그걸 이동했으니까요. 제외하게 예. 되면 베이징에서 머문 시간이 뭐 27시간 정도. 네네. 그런데 그 가운데 7시간을 시진핑 주석과 함께 보냈다는 겁니다. 예. 회담 1시간, 만찬 4시간, 그 뒤에 또 오찬까지 어제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그 이름의 네네. 식당에서 식사를 같이 했죠. 예. 북경반점. 네. 풀코스 영접을 이제 한 거나 다름없고요. 네네.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 상황을 공유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예. 그리고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네. 지난해 말에. 그런데 답장을 뭐 받았다. 그리고 나서 중국 방문을 결정했다라는 소식도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네. 지난 7일부터 또 베이징에서 그러니까 북미 간의 차관급 무역 협상도 계속 열리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 또한 어제 이제 종료가 됐고요. 결과는 뭐 오늘 나온다 그럽니다. 네네. 그런데 대체로 그 미국 측에 중국이 좀 양보를 한 것으로 이렇게 네네.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지금 뭐 진전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도 하고 예. 미국 무역대표부 설명에 따르면 상당한 양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다라고 네네. 또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택시기사 분신 시도가 있었어요. 네. 어제 오후 6시쯤 그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택시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고요. 네네. 기사 임모 씨가 전신에 화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이제 옮겼고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라 그럽니다. 그런데 사고 후에 그 전국 개인 택시 운송사업조합 연합회 박건수 회장이 회견을 가졌어요. 네네. 동료에게 들은 내용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유서가 있다 하더라. 내용은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뭐 불만 이런 내용들이 수록돼 있다고 들었다고 이제 이렇게 밝혔고요.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임시 가족하고 협의를 해서 유서 내용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난 10일에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그 분신 사고가 있었고 그때는 사망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사고가 발생한 건데 지금 택시 업계가 그 사회적 대타협 기구 참여를 거부하고 있거든요. 네네. 예, 이것부터 빨리 정부 여당이 좀 해결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같은 일이 계속 발생되는 건 참으로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네. 모쪼록 좋은 합의가 좀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최근 청와대 2기 참모진 개편이 있었습니다. 신임 비서실장에 노영민 주중대사가 임명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비서실장에게 첫 주문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책실장뿐 아니라 비서실장도 경제계 인사를 만나는 게 해야 될 일이다. 경제를 강조한 것이죠.
비서실장은 현안 점검회의에서 고용률 매진에 힘쓰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1야당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의원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른 아침에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2기 비서실장이 1기보다 더 나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일단 새롭게 교체가 됐기 때문에 네네. 일단 기대는 하겠습니다. 예. 다만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런 국민적 기대와 바람은 실망과 허탈감으로 바뀐 지가 오래됐습니다. 네네. 특히 신재민 전 사무관의 어떤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또 특별감찰반은 민간인 불법 사찰을 하고 예. 또 청와대 보좌진의 음주운전과 시민 폭행 또 정무비서관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지금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 교체는 불가피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네네. 또는 이왕 교체가 됐기 때문에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새로운 비서실장이 그림자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경제를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용 동향 발표를 보면 취업자 증가가 9년 만에 최악이다.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경제 문제를 2기 참모진들이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네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은 지금 요번에 부총리를 바꿨다고 하지만 네네. 바꾼 개각의 어떤 규모나 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요번에 부총리가 바뀌었어도 어떤 경제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의 정책 기조는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정책에서 성공할 수 없다. 네네. 저는 그렇게 단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설 연휴 전에 개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뭔가 좀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죠. 네네. 아무래도 이 설의 민심 동향이라는 게 정치적으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도는 할 겁니다만은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개각이 어떤 규모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예.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은 뭐냐면 소통보다는 불통, 네네. 능력보다는 캠코더 인사를 택할 것인지 네네. 이번에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각 단행하는 데 있어서 야당 중진 의원으로서 지금 주문하시는 내용인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주문을 좀 하고 싶으신지요? 이번에 좀 신년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는 아까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경제정책의 실패에 대한 질문이 저는 많이 쏟아져 나올 거로 보고 있고요. 네네. 또 아까 지적하신 대로 지난해 취업자 증가폭이 10만 명도 안 되는 9만 7천 명에 머물렀거든요. 예. 이건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네네. 또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변되는 이 소득 주도 성장 실패가 네네. 이렇게 민생을 피폐화시키고 있는 주요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네네. 그런 생각을 고칠 의향이 있는지 요거 한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정부 여당의 친노조 반기업 정서를 벗어나지 않고서는 저는 혁신 성장을 성공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정책 기조를 바꿔야 되겠는데 대통령 자신이 그런 확신적 의지를 갖고 바꿀 수 있을 것인지 네네. 이런 것들이 이번에 관심 대상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예,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에서 혁신 성장으로의 무게중심을 좀 옮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 정책 기조를 좀 바꾸는 하나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계시는데 의원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요? 말씀은 화려합니다. 혁신 성장 다 좋고 네네. 좋은데 과연 규제 개혁이 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노조 반기업 정서로 혁신 성장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네네. 말로만 혁신 성장 구호를 외치지 말고 실제적인 이 민생의 현장에서 대통령이 들여다봐야 된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어디 회의에서 장관들한테 현장을 중시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대통령이 좀 민생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현장을 봤으면 좋겠어요. 장관이 봐도 대통령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대통령이 정말로 경제를 이해하고 민생을 속으로 들어가서 이걸 건져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행동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북 관련 이슈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데요. 평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한국당의 입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문제와 관련된
정리가 지금 됐습니까? 무슨 협의를 하러 오겠다. 근데 비핵화 문제를 협의하러 오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뭐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김정은이 오는 것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환영 결의안을 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어이없는 짓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비핵화의 빗자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차원의 환영 결의안을 낸다는 것은 저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용납될 수 없다 이렇게 보고요. 차라리 이 광화문 내거리에서 말이죠. 김정은 만세 이 연호를 외치는 무리들에 대한 구속 결의안부터 내는 것이 저는 민주당의 도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의 비핵화 문제 잠깐 언급하셨는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최근에 북한에 생각하고 있는 비핵화와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가 좀 다른 것 같다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가 어떻게 돼야 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우선 통일부 장관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제 와서 보니까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의 비핵화의 어떤 개념이 다른 것 같다. 벌써 회담을 몇 번 했습니까? 김정은과의 대통령과의 만남이 벌써 3번이나 이루어졌는데 이제 와서 통일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개탄스럽고요. 우리의 입장은 지난번에 우리 기억이 나죠. 6차 핵실험까지 해서 북한이 핵을 갖고 우리 남한을 얼마나 국민들을 불안하고 위협을 했습니까?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적어도 어떤 로드맵으로 우리가 핵을 폐기 내지는 비핵화하겠다는 얘기를 조금이라도 끌어내야 되는데 한마디도 없이 지금 뭐 북한에다가 소위 남북 협력이라는 빌미를 갖고 돌을 퍼주기를 안달을 하는 이 정부에 대해서 또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려는 의지가 없는 이 정부로서는 저희들이 신뢰를 가질 수가 없죠. 어떤 행동을 취하더라도 이 점을 대통령이 좀 간파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18 특조위 관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만원 씨 관련해서 추천을 놓고선 뭐 여러 가지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태도도 너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마무리 지으실 예정이시죠? 이 문제는 뭐 아무래도 이제 원내 총의를 모을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만, 거기에 그 지만원 박사의 포함 여부가 지금 이슈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분의 이제 어떤 극우적 행태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저는 그 진상 규명 차원에서 그분이 그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의 총의를 모으는 게 좋기 때문에 우리 당이 아직 총의를 이것을 못 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원내대표가 개인적 판단이 아니라 우리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지나친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부담 없으십니까? 지나친, 그분이 그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한 18년 동안 연구를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주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혼자서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거기서 충분히 논의와 그것을 걸러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주장이 모든 것을, 한 방향으로 몰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한번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총회에서 충분히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전당대 날짜도 27일로 다음 달 27일 결정이 좀 됐습니다. 여러 가지 거론되는 그 후보들 많이 나오고 계시고 의원께서도 뭐 그중에 한 분으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당이 당대표가 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지금 나오시는 분들이 저마다의 강점과 특기를 갖고 있고 우리 당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의 정치적 여정이나 경험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의 운영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아무리 작은 조직도 리더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의 성쇠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야당다운 야당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사람, 또 보수 대통합을 이뤄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 또 내년에 우리 공천을 통해서 공천혁명을 통해서 정말 공명정대한 공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욕심을 버리고 오로지 당의 재건에 투신할 사람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 이 프로에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배가 침몰할 때 먼저 살겠다고 뛰어내렸던 사람들이 원상복귀되니까 또 자기가 올라와서 선장이 되겠다고 한다. 뭐 이렇게 좀 따가운 지적을 하셨는데요. 잔류파가 아니고 사수파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이 부분 생각 여전하신지요? 저는 생각이 변함이 없다고 보고요. 내년 총선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이 당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했던 분이 나와야 저는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제 정치적 확신과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보수 대통합 관련해서 연관된 질문인데요.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오세훈 전 시장이 당선이 되면은 바른미래당 내 인사들이 대거 복당할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요? 저는 이 바른미래당 이거 문제는 저는 2차적 문제라고 봅니다. 예. 우리 당이 우뚝 서서 정말 대한정당으로서 신뢰를 받아간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당을 놓고 하는 바른당의 인사들이 쇄도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네. 따라서 지금 우리 여건이 안 돼 있으면서 자꾸 바른당에 지금 계신 의원들을 표현은 이상하지만 빼오기식을 한다고 한다면 네네. 이것은 우리 앞으로 바른미래당과의 국회에서의 협조 차원에서도 실익이 없고 네네. 또 우리가 보수 대통합이라는 것이 우리 당을 나갔던 분을 다시 모시고 오는 것만이 보수 대통합이 아니다. 네네. 이 제도권 바깥에 많은 인적 자원을 같이 일렬 대오해서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저는 보수 대통합의 기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 찬반이 엇갈리는 모양인데요. 보수 대통합을 의원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기본 첫째는 우리 당이 제대로 우뚝 서는 것이고요. 체제 정비를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제도권 바깥에 건전한 시민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또 많은 훌륭한 인적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분들과 소통과 교류를 시간을 갖고 쭉 그 의견과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는 좌파 정권과 한번 대판 확실하게 붙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네네. 저는 보수 대통합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비대위 활동 점수 주신다면은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제가 다른 데서 질문을 받았는데요. 저는 A 학점을 줬습니다. 네네. A 플러스까지는 제가 못 드린다고 했습니다만은 네. A 학점이니까 우등했다고 봐야죠. 근데 다만 이제 뒤늦게 가서 우리 당을 안정화시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공헌을 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그 전원책 변호사를 상고처리해서 모시고 왔다가 해촉 과정까지 간 것은 저는 정치적 실책을 범했다고 보고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동력이 떨어지고 비대위 쪽으로 전환되는 모드이기 때문에 네네. 빨리 그 비대위가 전당대회를 제대로 치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비대위가 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의원이었습니다. 1부. 네, 1부 마치겠습니다. 2부에 뵙겠습니다.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새 아침 2부에서는요. 연동형 비례대표자와 관련된 의견을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로부터 듣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죠.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야당 대표가 단식까지 감행했던 일, 불과 바로 얼마 전이죠.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정개특위가 연장 가동되고는 있지만 접점이 쉽게 찾아지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에요. 정개특위 자문위원회가 의원 정수 360명입니다. 현재 300명인데 60명을 더 늘리는 것이죠. 그리고 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것. 이런 개혁안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정개특위 자문위원이시죠.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를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지금 언급한 내용을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에게 전달을 하신 겁니다. 네네. 예,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것이죠? 네,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님,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님께 전달을 했는데요. 네네. 핵심적인 내용은 선거제도의 어떤 비례성, 표의 등가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비례성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첫 번째고요. 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정당의 공천개혁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국회 예산을 동결한다는 전제하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회가 좀 제 기능을 하려면 국회의원 숫자를 360명 정도로 늘리는 게 필요하다. 네네. 그리고 만 18세로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게 필요하고 이렇게 선거제도 개혁이 마무리가 되면 합의가 되면 그걸 바탕으로 개헌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18명의 자문위원 가운데 김용호 전 국회의장 같은 분들은 서명을 거부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논의하는 과정에서 뭐가 좀 이견들이 있었던 모양이죠? 내용적으로는 크게 이견이 없었고요. 네네. 다만 이제 김용호 전 의장님 같은 경우는 이 자문위원회가 이렇게 의견서를 공식적으로 문서로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의견이 다르셨던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치열한 토론은 벌어졌지만 그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좀 합의점이 찾아졌고, 네네. 뭐 진보 보수 양쪽의 어떤 시민사회나 여러 성향의 학계 인사들도 다 참여하신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예. 뭐 나름대로 이 정도면 어떤 국민적인 공감대를 상당히 반영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수 360명은 사실 그 5당 합의문의 한 10%보다도 더 많은 숫자이지 않습니까? 네네. 자, 이 부분 국민 정서를 감안했을 때 받아들여지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견들도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국민 정서는 충분히 자문위원회에서도 우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국회 예산을 동결한다는 전제하에서 한번 설득을 해보자 이런 이제 의견들이 많았고요. 그 360으로 늘리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외국하고 비교했을 때도 OECD 국가 평균이 인구 10만 명당 1명 정도를 국회의원을 뽑는데 우리는 지금 인구 17만 명당 1명을 뽑는 셈이 됩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개헌국회, 그러니까 1948년 국회를 처음 만들었을 때 우리도 인구 10만 명당 1명 정도를 뽑았었는데요. 네네. 어쨌든 그에 비해서 지금 국회의원 숫자는 좀 부족한 편이다라는 인식이 있었고, 네네. 또 더 중요한 문제가 국회가 일을 좀 제대로 하려면 숫자가 좀 어느 정도 돼야 됩니다. 가령 지금 국회 상임위원회를 보면 환경노동위원회라고가 돼 있는데요. 예. 사실 환경위원회, 노동위원회 따로 해도 모자랄 정도로 지금 환경 문제나 노동 문제가 예전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룰 부분들이 많은데 상임위를 분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려면 결국 상임위원회가 좀 더 많아지고 세분화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300명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런 인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국회 예산이 늘어나지만 않는다면 오히려 국회의원들의 특권은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 전제하에서 좀 숫자는 360 정도로는 늘리는 게 필요하다는 게 학계나 시민사회 대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네네. 집권여당 민주당 그리고 제1야당 한국당은 이 선거제 개편 문제가 나오면은 네. 뒤로 물러서는 듯한 그런 모습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네. 아무래도 당장 눈앞의 선거 때 우리 당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따지는 것 같은데요. 네네. 자문위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주셨던 의견은 이 문제는 당장 눈앞에 당리당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한국 정치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치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거대 정당이 당장 눈앞의 선거에 목매지 말고 정말 이번 기회에 이 자기 정당의 좀 정당 개혁도 하고 국회 개혁도 해서 국민들의 좀 신뢰를 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이쪽에 좀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는 자문위 개혁안을 적극 수용을 네. 하라 이런 주문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자문위안을 이제 정의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이 네.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자문위 안에 대해서 어제 그 신당정 위원장뿐만 아니고 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간사입니다.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하고 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99% 이상 이 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민주당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이 내용을 좀 검토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네. 저는 기존의 정당들이 반드시 이 안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네. 실제로는 이번 자문위 같은 경우는 정말 보수 정당하고 관계가 있는 시민사회나 그동안 어떤 학계 같은 경우도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이 안은 정파적인 안이 아니라 정말 좀 범시민사회 내지 학계 의견을 좀 다 반영한 거라고 볼 수 있어서
좀 무겁게 이 안을 좀 받아들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교대 개혁 논의가 이달 안에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에 네. 앞으로 전개되는 과정은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죠? 네, 이건 뭐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네네. 지금 우리가 그동안 선거법은 합의 처리가 관행이라는 게 국회 내에서 계속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네. 사실 이 관행이라는 게 헌법이나 국회법에는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헌법에는 국회 의결은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의 과반수 찬성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끝내 만약에 합의가 안 된다면 그러면 헌법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 법을 뭐 다수결 처리를 해야 되고 그 방법으로 국회 선진화법에서도 패스트 트랙이라는 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유치원 3법에 적용하는 뭐 이런 방식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 네. 그 사회적 잠사 특별법에도 적용이 됐었고 네네. 지난 연말 유치원 3법도 패스트 트랙으로 갔는데요. 패스트 트랙으로 가게 되면 어쨌든 330일 후에는 본회의 표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라도 저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좀 결론을 내는 게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네. 1월 말까지 도저히 합의가 안 된다면 그러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패스트 트랙으로 가야 되고 패스트 트랙으로 가려면 거대 양당 중에 한 정당은 참여를 해줘야 됩니다. 네. 5분의 3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 부분이 제일 관건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이든 또 제1야당이든 네네. 이 부분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은 현실적으로 선거제 네. 개혁 어렵지 않느냐 뭐 이런 판단이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쉽지 않은데 사실은 이 패스트 트랙이라는 제도 자체가 당장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최대 330일 동안 협상을 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1월 말까지 합의가 안 되면 패스트 트랙을 걸어놓고 정당들이 추가 협상을 하는 것이 좀 더 논의를 책임 있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번 그 개혁 그 안에는 의원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만 선거 연령대를 좀 낮추는 문제예요. 18세로 낮추는 문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이런 네네. 것들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은 별 문제가 없으셨는지요? 네네. 지금 OECD 국가 35개 국가 중에 만 19세로 선거권을 규정한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네네. 이 점에 대해서는 뭐 자문위원들도 이견이 없었고요. 예. 다만 이 문제조차도 이제 정당들의 이해관계 예산 때문에 좀 계속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건 뭐 지역적인 질문입니다만 국회의원뿐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들까지 그 외유성 네. 그 해외 뭐 연수 뭐 이런 갑질 이슈가 좀 사회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네네. 의원 정수를 늘린다는 것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네. 오히려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특권 의식은 커집니다. 네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뭐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의 갑질 또 낭비성 해외 연수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숫자를 뭐 줄이거나 유지하는 것보다는 숫자를 좀 늘리더라도 법 제도를 좀 바꿔서 가령 국회법 같은 걸 바꿔가지고 보다 국회나 지방의회 같은 게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개혁을 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 오히려 숫자를 적게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특권은 커지기 때문에 조금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이번 기회에 좀 국회를 강력하게 개혁을 하면서 오히려 숫자는 좀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네네. 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의회 중에 하나가 스웨덴 국회인데 예. 스웨덴이 인구가 1,000만 명이 안 되는데 국회의원 숫자는 349명으로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예. 정말 갑질 없고 국민들 기대에 부응하게 아주 열심히 일하는 스웨덴 국회를 보면 네네. 오히려 숫자는 늘리더라도 강력한 국회 개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대표님 말씀하시는 도중에 청취자분들 의견 주고 계시는데 6191님이 국회의원 정수 네. 무보수로 한다면 600명 늘려도 찬성합니다. 이런 의견을 주시고 계시네요. 네네네. 뭐 무보수로는 못하더라도 좀 국회의원 연봉은 조정이 필요하고요. 네네. 그리고 보좌진 규모가 지금 개인 보좌진이 9명에 달하는데 국회 사무처에서도 계산을 해보면 개인 보좌진을 9명에서 7명 정도로만 줄이더라도 네네. 지금 국회 예산 가지고 360명으로 늘리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좀 이런 강력한 국회 개혁을 하면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똑같은 세금을 내는데 300명 국회의원 쓰는 것보다 360명 쓰는 게 저는 더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표님 보면요. 0507 그 청취자분께서는 앞으로 네.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국회의원 수는 줄어야지 늘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 주시고 계시네요.
네, 뭐 지금 400명, 500명으로 늘리자는 주장도 있는데요. 네네. 뭐 여러 가지 점들을 감안해서 360명 정도면 저희가 한 인구 14만 명당 1명 정도 됩니다. 네네. 그 정도면 뭐 외국에 비해서도 국회의원 숫자는 뭐 여전히 좀 적은 편이고 예. 말씀하신 그런 출세까지도 좀 감안해서 한 360명으로 제한을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대표였습니다. 네, 저희가 좀 공지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3부에 저희가 라디오 청원 게시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종찬 리서치의 본부장과 함께 여론조사 알아보겠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심석희 선수의 이번 코치로부터 받은 성폭행 관련 여론조사를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의견이 계시면요. 샵 0945, 샵 0945 유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주신 그 전화번호로 저희 스태프분들이 전화를 하겠습니다. 직접 전화 연결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죠. 네, 2부 마치고 3부에 돌아오죠. 네, 출발 새 아침 3부는 8시 뉴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